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 속에서 벼락이 연거푸 쳤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관군과 철장방 무리에게 포위당한 곽정 일행은 정신없이 사투를 벌였다. 얼마나 싸웠을까?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두 무공고수였기에 혼란한 난전 속에서도 제 한 몸 빼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님인 가진학은 도망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난전 속에 빗소리와 고함 소리가 뒤섞여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철장까지 호수에 빠트린 상태여서 방향을 짚어 나갈 수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화살 한 대가 날아와 가진학의 허벅지에 꽂혔다. 평소 같으면 무공고수인 가진학이 화살에 맞을 일은 없었겠지만 지금은 수많은 소리가 섞여 자기한테 날아오는 화살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다리에 화살을 맞은 가진학이 한쪽 무릎을 꿇자 관병 하나가 칼을 들어 가진학의 등을 내리치려고 했다. 가진학은 땅바닥을 굴러 피한 뒤 일어나 앉으면서 관병을 향해 주먹을 날려 기절시켰다. 그러나 막 일어나려는 순간 그만 자리에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황용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다리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황용은 손을 뻗어 가진학을 부축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가진학은 황용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했으나 부상이 심해 황용을 뿌리칠 힘이 없었다. 더구나 황용이 자기 도움을 뿌리치려는 가진학의 혈도를 찍어 상반신을 마비시켰기에 가진학은 원하지 않아도 황용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가진학은 황용에게 팔을 잡힌 채 쉴 새 없이 욕을 해댔다. 그러나 황용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싸움터에서 멀어지는 것에만 전력을 다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도망친 다음 낮은 담 뒤에 숨어 잠시 쉬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가진학을 부축해서 정신없이 달려온 황용은 지칠 대로 지쳐 담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가진학이 그런 황용에게 말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우리 사이에 원한은 없는 것으로 하자. 어서 네 갈 길 가거라. 그 말에 황용이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대로 가면 오해를 어떻게 풀죠? 그러면서 죽봉을 내밀어 가진학의 혈도를 찍었다. 가진학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은지라 그만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가진학이 쓰러지자 황용은 몸을 일으켜 담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곽정이 사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가진학은 곽정을 부르려 했으나 혈도를 제압당한 터라 내공을 쓸 수가 없었다. 이 상태라면 불러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방이 조용해졌다.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 갑자기 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는데 한 사람은 발소리가 가볍고 경쾌한 것이 무공을 익힌 사람이었고 다른 두 사람은 발소리가 무겁고 질질 끄는 것이 일반인 같았다. 이 사람을 빨리 옮겨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황용이었다. 황용은 손을 뻗어 가진학의 몸 이곳저곳을 두드려 혀를 풀어주었다. 같이 온 두 사람이 가진학을 들어올려 대나무로 엮은 침대에 싣고는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다. 가진학이 보니 대나무 침대를 들고 가는 두 사람은 황용에게 잡혀온 관병이었다. 가진학은 관병을 잡아와서 자신을 옮기는 황용을 보며 역시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리의 통증이 점차 심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황용이 비웃을까 두려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렇게 30리쯤 갔을까? 비는 이미 그쳤고 태양이 내리쬐어 옷도 거의 말라갔다. 일행은 한 농가에 도착해 휴식을 취했다. 농가에서 황용은 밥을 지어 먹은 다음 관병 하나를 시켜 깨끗한 물과 헝겊을 준비시켰다. 그러고는 화살을 뽑아 지혈하고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어낸 다음 상처 부위에 금창약을 바르고 잘 싸매주었다. 휴식을 취한 황용 일행은 다시 가진학이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40리쯤 걸으니 날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수없이 많은 까마귀가 하늘을 뒤덮었다. 가진학은 까마귀 소리를 듣고 철창묘 부군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철창묘는 명장인 철창 왕원장을 모신 사당이었는데 묘 옆에 있는 높은 탑에 수없이 많은 까마귀가 대대로 둥지를 틀고 살았다. 현지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이 까마귀들은 신병신장이라 불렸다. 그래서 모두 까마귀를 귀물로 여기고 그 둥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번식이 빨라 점점 그 수가 늘어난 것이다.
황용은 민가에 머물다 소문이 새어나가 관병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강남 출신인 가진학에게 어디 묵을 데 없냐고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오래된 절이 하나 있다. 그 말에 황용은 관병 두 사람을 재촉해 철창묘로 향했다. 철창묘에 도착한 황용이 발로 걷어차 절의 문을 열자 까마귀 똥 냄새며 해묵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았다. 황용은 관병에게 절을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도록 명령했다. 잠시 후 관병이 끓인 물을 가져오자 황용은 가진하게 상처에 금창약을 갈아준 다음 손발을 깨끗이 씻고 세수도 했다. 가진학은 방석을 가져다 베개 삼아 누웠다. 황용은 대전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 철장은 정말 철로 만든 것이겠지요? 그 말에 가진학은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올랐다. 강남 7개가 모두 어린아이였을 시절 그들은 이곳 철장묘에 와서 어울려 놀곤 했다. 철장을 들어보던 황용이 가진학에게 말했다. 대충 30근 정도 되겠군요. 우선 이거라도 쓰시는 게 어떻겠어요? 황용은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철장을 가진학에게 건네주었다. 철장을 받아든 가진학이 보니 평소 쓰던 철장보다 조금 무거웠지만 쓸만할 것 같았다. 내게 무기를 주다니 정말 나쁜 의도가 없는 모양이군. 이건 아버지가 만드신 전칠사담산이에요.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황용은 내일 해가 뜨면 각자 갈 길 가자고 말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극도로 귀에 거슬리는 웃음소리에 황용은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황용과 가진학은 동시에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양봉의 이름을 내뱉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았다. 잠시 뒤 발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는데 좋기 30-40명은 되는 듯했다. 가진학은 이 사당에 앞들이며 후원을 제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어 소리를 낮추어 나지막이 말했다. 노동물 등이 까마귀 탑을 보면 틀림없이 이리로 올 테니 그 전에 먼저 숨어야 한다. 그 말에 황용은 아까 몸을 눕혔던 방석을 발로 차서 치워버리고 가진학을 따라 후원 쪽으로 간 뒤 후원으로 통하는 문을 밀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문이 잠겨 있었다. 그제야 함께 있던 관병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가진학은 그들이 밤에 몰래 도망치면서 황용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문을 잠갔다는 것을 알았다. 문을 부수고 나가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미 정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기에 함부로 문을 부수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대전에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한 가진학은 다시 나지막이 말했다. 신상 뒤로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이 신상 뒤에 앉자마자 10여 명의 사람이 앞들에 들어왔다. 뒤이어 유황 냄새가 나더니 화락 하는 소리와 함께 횃불을 밝혔다. 조왕이야. 오늘 연우루 공격은 비록 성과가 없었지만 적의 사기를 크게 꺾어 놓았습니다. 구양봉의 말에 완한 홍렬이 웃으며 답했다. 모두 선생께서 대국을 주도해 주신 덕이요. 구양봉이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아닙니다. 모두 소왕야의 절묘한 계책덕이지요. 가흥부의 관병을 모아 화살을 퍼부으면 그 일당을 일망타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하필 짙은 안개가 끼는 바람에 놓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양강이 예를 표하며 말했다. 구양선생과 구방주 두 분이 나서주셨으니 그 간정놈들을 반드시 죽일 수 있을 겁니다. 이 후배가 한 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구양선생과 구방주의 신공을 구경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애석할 따름입니다. 가진학은 양강의 말을 듣고 가슴속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때 양강이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구양봉에게 말했다. 구양선생님, 조카분께서는 무공도 높고 인품도 훌륭하시어 후배와도 참으로 뜻이 잘 맞아 좋은 벗이 되기를 바랐는데 전진교의 잡놈들에게 죽임을 당하다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전진교의 사악한 도사들을 하나하나 죽여서 구양형의 영혼을 달래고 싶으나 제 무공이 미천하여 마음만 앞설 뿐 실력이 따라가지 못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말에 구양봉은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천천히 말했다. 난 조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이 곽정이란 놈이 독수를 썼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만약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내 어찌 전진교의 사악한 도사들이 한 짓임을 알았겠느냐. 백타산에는 이제 계승자가 없으니 내 너를 제자로 거두겠다.
그러자 양강이 기뻐하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제자의 절을 받으십시오. 신상 뒤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가지낙은 양강이 개과천선한 줄 알고 있었는데 원수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악한 악인을 사부로 모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 분노가 점점 커졌다. 뒤이어 완한홍렬과 양자홍 등이 사제지간이 된 두 사람을 축하해줬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배고파 죽겠어요. 왜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가지낙과 황용은 바보 소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왜 저 아이가 여기 있는 걸까? 곧이어 양강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먹을 것을 낭자에게 주어라. 잠시 뒤 바보 소녀가 개걸스럽게 먹는 소리가 들렸다. 바보 소녀는 음식을 먹으면서 말했다. 착한 오빠. 내가 착하게 말을 잘 들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집이 아니에요? 내일이면 도착할 거야. 그러니 일단 배불리 먹고 자거라. 착한 오빠. 모탑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새 아니면 쥐일 거야. 무서워요. 바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전 귀신이 무서워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귀신도 감히 못 올 거야. 양강은 웃으며 응대했다. 그러자 바보 소녀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말했다. 난 그 키 작고 뚱뚱한 귀신이 무서워요. 그 말에 양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키 작고 뚱뚱한 귀신이 있다고 그래? 바보 소녀는 양강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난 알아요. 키 작고 뚱뚱한 귀신은 아줌마 무덤 속에 죽어 있어요. 아줌마 귀신이 키 작고 뚱뚱한 귀신을 쫓아낼 거예요. 무덤에 있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그럼 오빠를 찾아와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그 말에 양강이 버럭 화를 냈다. 헛소리 그만하고 그 입 닥쳐라. 자꾸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너를 다시 도화도로 잡아갈 거야. 그러자 바보 소녀는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가지낙은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강한 의욕이 생겼다. 바보 소녀가 말한 키 작고 뚱뚱한 귀신은 틀림없이 셋째 아우인 한보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화도에서 황약사에게 살해당한 한보구가 왜 귀신이 되어 양강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단 말인가? 그러고 보니 연우루에서 황약사의 태도도 어딘가 이상했다. 그때 황약사는 가지낙을 죽일 가치도 못 느끼는 상대로 취급했다. 그런데 그런 황약사가 왜 다른 아우들은 죽였단 말인가? 만약 황약사의 짓이 아니라면 넷째 아우는 왜 그가 둘째 아우와 일곱째 누이를 죽였다고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황용이 자신의 왼손을 잡고 손바닥에 글씨를 썼다. 부탁이 있어요. 누가 나를 죽였는지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주세요. 가지낙은 멍하니 영문을 알 수 없어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가벼운 바람이 일더니 어느새 황용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구양 아저씨,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황용의 등장에 모두 병기를 뽑아들고 그녀를 에워쌌다. 그들은 신상 뒤에 사람이 숨어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터라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었다. 사통천 등이 사당 밖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돌아와 완한홍렬의 옆을 엄호하고 섰다. 구양봉이 웃으며 물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는 것이냐?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께서 나더러 여기서 구양 아저씨를 기다렸다가 욕을 해주라고 했어요. 그 말에 구양봉이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영종께서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는 의술, 점술, 별자리에 통달하신 분이세요. 별자리를 보고 점을 쳐보면 다 알게 되죠. 구양봉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물어봤자 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웃고 말았다. 그 말에 황용은 방석에 앉아 헤헤거리며 말했다. 구양 아저씨, 왜 우리 아버지를 괴롭혀요? 그러자 구양봉은 미소만 머금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황용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기지가 뛰어나서 잘못 대답하면 망신을 당하리란 것을 아는지라 조용히 황용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응수하기로 했다. 구양 아저씨, 아버지는 신승진 소복내에서 전진교 도사들에게 포위당했어요. 아저씨가 구해주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힘들 거예요. 그러자 구양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그 말에 황용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참 쉽게도 말씀하시네요. 사내대장부가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지요.
분명히 아저씨가 전진교에 담처단을 죽였는데 왜 그 도사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못살게 구는 거예요? 게다가 노안동 주백통 아저씨가 중간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버지는 변명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어떡해요? 그 말에 구양봉은 속으로 고소를 금치 못했다. 네 아버지는 무공이 대단하시니 전진교의 잡놈들 따위에게 어찌 되시겠느냐? 그러자 황용이 투덜거리듯 말했다. 전진교 도사놈들만 상대한다면 그렇겠지만 주백통까지 합세하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버티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구음진경 상권 제일 마지막 편에 범어로 쓰인 문장을 읊조렸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구양봉은 크게 놀랐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구양봉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네가 어찌 이 문장을 아느냐? 그러자 황용은 아버지가 가르쳐줬다고 했다. 구양봉은 평소 황약사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천하에 이 이상한 글자를 풀이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황약사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네 아버지에게 축하를 드려야겠구나. 황용은 그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짐작하고는 곧 구음진경의 구결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구양봉은 황용이 읊조리는 구결을 듣자 귀가 솔깃해졌다. 황용이 읊은 것은 바로 1등 대사가 풀어준 구음진경 총론의 한 부분이었다. 그것은 상승 무공을 연마할 때 주와 인마를 피하는 방법이었다. 구양봉 정도의 절정 고수가 이 구결의 진위를 구별 못할 리가 없었다. 이는 실로 귀하디귀한 가르침이었다. 이제 구양봉은 황용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참 구결을 읊조리던 황용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구양봉이 소리쳤다.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 말에 황용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다음은 거의 잊어버렸어요. 그저 무슨 시만이 열린다느니 안정되고 편안해진다느니 한 것 같은데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황용이 말한 것은 무공경지에 대한 것이었다. 일부러 수련하는 방법만 쏙 빼놓고 말한 것이다. 구양봉은 황용같이 똑똑한 아이가 잊어버렸을 리는 없고 고의로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단지 왜 자신을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구양 아저씨께 5천자를 얻고 싶은지 3천자를 얻고 싶은지 여쭤보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말해보아라. 만약 아버지를 도와서 전진교를 말살한다면 구음진경에 5천자 경문을 드릴 거예요. 만약 안 간다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주백통과 전진육자를 죽인다면 제가 3천자를 드리지요. 그 말을 들은 구양봉이 웃으며 물었다. 네 아버지와 나는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어째서 나를 이토록 생각해주는 거냐?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답했다. 첫째, 아저씨 조카를 죽인 자는 바로 전진교의 직계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저씨는 분명 복수를 원하실 테고요. 이 말을 듣자 양강은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다. 자신이 바로 구척이의 직계 제자이니 이 말은 분명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때 바보 소녀가 옆에 서 있다가 물었다. 착한 오빠, 추워요? 그 말에 양강은 대충 그렇다고 얼버무렸다. 둘째, 아버지는 구음진경을 해석하신 뒤 바로 전진교 도사들과 싸우시느라 저한테 제대로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기선은 세상에 다시 나오기 힘들 텐데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땅속에 묻혀버리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하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아저씨만 아버지와 뜻이 잘 통하잖아요. 아저씨는 예전에 도화도에 친히 왕림하셔서 저희와 사돈을 맺으시려고까지 하셨어요. 불행히 조카분께서 전진파 문화의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직도 조카분을 그리워하는 아저씨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아저씨가 구음진경의 신공을 수련한 후 저에게 전수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황용의 말을 듣고 구양봉은 죽은 구양극 생각에 마음이 아려왔다. 그리고 황약사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아마도 이 말은 사실인 것 같구나. 저 어린 계집이 제 아무리 영특해 구음진경을 통째로 외우더라도 고수가 직접 지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마음을 굳힌 구양봉이 황용에게 말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내일 네 아버지를 구하러 가마. 그러자 황용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총각을 다투는 일인데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자 구양봉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네 아비의 복수를 갚아주면 될 일이다. 그러면서 따라온 관병들이 마련해놓은 방석에 몸을 뉘었다.
구양봉은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미 자기 손에 곽정을 통해 얻은 구음진경이 있으니 황용에게 구음진경 중 범어로 된 내용만 알아내면 전체 경문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될 터였다. 또 황약사와 전진교가 서로 다투다가 모두 죽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황용이 구양봉에게 말했다. 그럼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해요. 그 말에 구양봉이 알겠다고 답했다. 신상 뒤에서 황용과 구양봉의 대화를 듣고 있던 가진학은 왜 황용이 자신의 손바닥에 누가 나를 죽였는지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주세요라고 적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그때 황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착한 낭자 할아버지가 너를 도화도로 데려갔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황용이 방석을 끌어다 바보 소녀 옆에 앉아 물었다.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 싫어. 난 집에 갈 거야. 그 말에 황용이 웃으며 또 물었다. 성이 양씨인 착한 오빠가 도화도에 가서 너를 배에 태우고 함께 왔구나. 그렇지. 그러자 바보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응, 착한 오빠는 나한테 참 잘해줘. 그 말을 듣자 가진하게 귀가 솔깃했다. 양강이 언제 도화도에 갔었단 말인가? 그때 다시 황용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니? 내가 도망갔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럼 할아버지가 날 때릴 거야. 바보 소녀의 말에 황용이 웃었다. 말 안 할게. 그러니 내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 해. 할아버지한테 이르면 안 돼. 그럼 날 잡아갈 거야. 잡아가서 글자를 배우라고 할 거야. 말 안 한다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내게 글자를 가르쳐 주셨니? 응, 그날 할아버지가 나한테 글자를 가르쳐 주셨어. 우리 아버지 성이 곡씨니까 내 성도 곡씨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곡자를 써놓고선 나보고 기억하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할아버지는 만날 야단만 치고 화를 냈어. 그 말에 황용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참 나쁘구나. 널 야단치다니. 바보 소녀는 황용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자 바보 소녀가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